자, 갑오 을미개혁 1차 갑오개혁 봅니다. 1894년 6월 25일 6.25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6월 25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갑오 을미개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갑오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동학농민운동을 알아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교과서 124쪽에 있는 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894년에서 96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입니다. 먼저 동학 보도록 할게요. 1894년 1월 10일 고분농민봉기 있었죠? 그 다음에 고분농민봉기 일어났었는데 중간에 누가 왔냐면 안핵사 이용태, 그 다음에 뭐 고부군수 박명원, 요 사람들이 와서 사건을 안정시키기보다는 특히 이용태가 어때요? 도리어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을 조명갑이 아니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농민군 지도자들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무장, 고창군이죠. 무장으로 피신했다가 무장에서 봉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다시 어디서 봉기를 합니까?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백산에서 봉기를 했다.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봉기가 되겠죠. 고부에서 일어났다가 백산에 다시 일어납니다. 1차 농민봉기가 되겠고요. 1차 농민봉기가 이제 일어나자 먼저 전주에서 감영군을 보냈어요. 감영군을 보냈는데 감영군이 농민군하고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4월 10일 날 황토현 전투였죠. 그 다음에 전라도 광군이 패하자 이번에는 중앙에서 광군을 보냅니다. 홍계훈이 이끄는 분대를 보냈는데 역시 뭡니까? 장성 황용현 전투에서 광군이 또 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농민군들 4월 27일 날 전주성을 거의 무혈 입성을 하죠. 이제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 조선정부 당황을 합니다. 두 번 군대를 보냈는데 황토현과 그 다음에 황용강 전투 두 차례의 전투에서 패하자 우리는 더 이상 농민군을 진압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에 원병을 요청해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온 게 여기 아래에 있는 외세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5월 4일 날 이제 어때요? 전주에 있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산만에 상륙을 합니다. 아산만에 한 3,000명이 상륙을 해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 군대가 오자 초대받지 않았던 일본 군대도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이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아산만에 왔는데 일본 군대는 인천으로 와요. 이게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날. 일본 군대가 왜 왔어요? 그쵸. 텐진 조약을 빌미로 해서 온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나라는 당연히 조선군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아산만에 상륙한 거 딱 맞죠. 왜 그러냐면 농민군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서울로 진격하는 걸 목표로 했으니까 서울로 진격하는 걸 막으려면 천안, 공주, 논산 이쪽에서 막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본군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인천으로 왔다? 그건 아니죠. 이번에는 아예 그리고 일본군은 이때 군대를 8,000명을 보내요. 아예 작심하고 보낸 거죠. 작심하고 보낸 겁니다. 자, 아무튼 두 나라 군대가 보내자 이제 어때요? 농민군도 그 다음에 조정도 둘 다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뭘 해요? 휴전을 맺어요. 이게 전주 화약이죠. 휴전을 맺을 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농민군 해산하겠다. 다만 뭐예요? 그동안 패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패정 개혁이죠. 그래서 패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라도 50여 군데, 57군데, 54개 군데에 뭘 설치해요? 직강소를 설치를 했죠. 직강소를 설치했던 시기 전주 화역의 시기하고 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군이 해산을 했으니까 조선 정부는 일본에게 군대를 철수할 걸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일본 군들이 이걸 어때요? 거부를 하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6월 23일이었고요. 6월 23일 날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 아이들이 어때요? 친일 내각을 수립시켰고 일본의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강제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1차 갑오개혁이 되는 거죠. 1차 갑오개혁이 됩니다. 아무튼 일본 군들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청나라가 당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군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이 수립되니 청나라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가 여기에 일본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죠. 반격이 염려가 되니까 일본 군들이 청나라 군대를 선전포고 없이 사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게 바로 뭐예요? 청일 전쟁이죠. 6월 27일 날 이제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선제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진 시기, 전주화혁의 시기, 전라도는 직강소가 설치됐던 시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던 시기,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 굉장히 복잡한 시기죠.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 1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자 그동안 해산했던 농민군들이 재봉기합니다. 재봉기. 2차 봉기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성격? 1차가 반봉건이라고 한다면 2차는 어떤 성격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반외세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1대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추진 내용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이제 갑오개혁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홍집입니다. 우리 이제 저번에 우리 갑신정변 할 때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봤잖아요.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김홍집이었고요. 급진개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였어요? 똑같은 김씨 김옥균이었죠. 이제 온건개화파를 대표했던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뭘 설치하냐면 궁극기문처를 설치합니다. 이제 요 궁극기문처는 이제 6월부터 이제 7월부터죠. 7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넉 달간 궁극기문처에서 약 한 200여 개의 법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헌법적 입법기구죠. 요즘으로 따지면 초헌법적 입법기구로서 이곳에서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때 궁극기문처가 만들어낸 법률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 정치, 경제, 사회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단히 불행스럽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가슴이 아파요. 자, 먼저 청나라 연호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청과의 4대 관계를 폐지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청의 연호를 사용해서 올해가 몇 년 몇 월 이걸 이용을 했었는데 청나라 연호가 없어졌어요. 끝나고 해서 또 우리가 일본 연호를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도 없었죠. 그러면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예요? 개국기년입니다. 개국기년. 그럼 개국이라는 건 조선왕조가 건국된 걸 이야기를 하죠. 조선이 건국된 건 몇 년이에요? 1392년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1894년이죠. 이렇게 빼면 되죠. 1894, 1392. 그러면 몇 년이 나요? 503년이 됩니다. 503년. 우리나라는 빵년을 한 살로 치니까 50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93년을 개국 503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개국 503년이라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연도가 개국 몇 년이다. 그러면 아 이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청의 연호를 폐지함으로써 조선이 무슨 국가? 자주국가임을 내세웠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부를 신설해서 왕실사무가 국정사무를 분리시켰다. 자, 국내부를 신설해서 왕실과 국정사무. 그래서 왕과 그 다음에 일반 행정업무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부를 신설했다는 이야기는 1차 갑오개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왕실사무와 국정사무 여기다 써놓으세요. 아, 제가 또 어제 찍었다가 빠박 나가지고 할 때 요거다 정리해 놓을 걸 잘못했어요. 이 입헌군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6조를 8아문으로 확대했다. 여기 보니까 조선시대 6조 있죠.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왜냐하면 예조가 2번 써 있기 때문이죠. 자, 요 6조의 업무를 이제 8개로 늘리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2조는 내무하문. 그 다음에 예조는 외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있어요. 항무하문도 예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예조는 외교, 교육, 의례 세 가지를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조는 외교 아문과 그 다음에 항모아문 겹칩니다. 호조 탁제아문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세트. 요 세트는 꼭 표시하셔야 돼요. 요거 교과서 124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따라서 요거 교과서에다 요 내용 같이 써놓으세요. 요 내용 같이 써놓으세요. 그래서 호조는 탁제아문 얘는 꼭 알아두시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였죠. 그 다음에 병조 군무하문, 형조 법무하문, 예조 항무하문, 공조 공무와 농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업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상업과 그 다음에 공업은 농업의 어떻게 보면 부속적인 것이었는데요. 갑오개혁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대화하면서 이제 공업 쪽 파트가 좀 분야가 좀 힘이 좀 세지죠. 그래서 이제 공무하문으로 갈라집니다. 이처럼 6개 있던 부서가 몇 개로 늘어났다? 8개로 늘어났는데 얘를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1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국내부와 의정부로 갈라집니다. 국내부와 의정부로 갈라진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뭘 의미해요? 왕권을 약화시키는 입헌 군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정부 권한을 강화시켰고 과거제를 폐지시킵니다. 과거제를 폐지시키면 관리를 어떻게 뽑죠? 옛날에는 성리학 사서오경, 사서 집주를 달달달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을 가지고 관리를 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사서오경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신시강문, 근대 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를 선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가보개혁 때는 과거제가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는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돼요. 2차 가보개혁에는 뭐라고요? 교육 입국조서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먼저 과거제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하겠어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일단 정치 세 가지입니다. 연호 폐지, 왕실사무와 국정사무 분리, 6조를 팔아문,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이뤄납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호조가 뭐가 됐다고? 탁지하문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제가 뭐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호조이긴 했지만 왕실사무는 내수사에서 따로 맡았고요. 그 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업무는 선회청에서 따로 맡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지방 어때요? 수령들이 따로 맡았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 뭐 호조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세 군데 네 군데였던 거죠. 이게 백성들은 세금을 보다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지출도 그만큼 어때요? 씀씀이 더 컸겠죠. 그런데 이게 호조로 하나로 합쳐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 재정도, 그 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업무도, 그 다음에 왕실에 사용하는 돈도 모두 다 어디에서 갖다 써야 돼요? 탁지 암원에서 갖다 써야만 해요. 탁지 암원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어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왕이 옛날에는 내수사가 따로 있었어요. 세금 걷는 곳이. 그래서 왕은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는데 필요하면 마음대로 갖다 걷고요. 마음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재정을 어디서 담당하다 보니까 탁지 암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왕도 이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 암원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만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재정에서도 왕권이 이제 어때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전반적으로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면 왕권을 이제 자꾸 축소시키는 겁니다. 전제군주제에 대한 반대말 입헌군주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은본위제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어요. 은본위제라는 단어. 우리 그 대원군 하면 경복궁 준건 많이 생각하죠. 이 경복궁 짓는데 한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는데 뭐 맨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80% 정도 짓는데 뭐예요? 경복궁이 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나다 보니까 이제 대원군이 조급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원납전이라든가 당백전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당백전이죠.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면 어때요? 그냥 원 없이 찍어내는 거예요. 원 없이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물가가 폭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은본위제는 국가가 이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해요. 돈을 찍어내고 싶으면 뭘 가지고 찍어내야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은을 기본으로 해서 은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야 돼요. 은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지를 못하게 되겠죠. 요걸 보고 우리가 은본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본위제. 요즘은 이제 뭐 금본위제, 달러본위제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은본위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은본위제를 채택을 해서 국가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니까 국가가 이제 돈을 어때요? 아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그 다음에 도량경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입니다. 탁지함은 호조가 아니에요. 탁지함은 은본위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보개혁에서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회입니다. 사회. 일단 신분제가 폐지가 됐어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분제는 뭘 의미하냐면 양반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비제가 없어진 겁니다. 노비제가 없어졌어요. 노비제도는 우리나라 이제 1801년에 순조 임금 때 공노비가 폐지가 됐고요. 1894년에 사노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뭐 신분제라는 게 노비제도라는 게 뭐 법적으로 없앤다고 해서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었겠지만 일단 저희가 시험 문제 낼 때는 1차 가보개혁을 통해서 법적으로 뭐가 사라졌다? 신분제도가 사라집니다. 즉 전국에 있는 노비문서가 다 없어진 거죠. 고려시대 만제국 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다. 그 다음에 조언이 금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도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되는 등 사회적인 면의 개혁이 몽땅 이루어졌다. 무슨 개혁입니까? 가보개혁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면의 개혁이 나온다. 무조건 가보개혁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면 신분제 폐지, 조혼,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뭐의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의 동학농민혁명의 의견을 반영한 거죠. 하나를 빼고요. 뭐 하나 빠졌어요. 농민들이 가장 바라던 것 중에 하나, 그쵸? 부채 탕감이라든가 토지 문제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동학농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는 되게 이제 뭘 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했던 급진개혁화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죠.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다. 그래서 가보개혁의 성격을 1차 가보개혁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아까도 봤던 대로 1차 가보개혁 때는 일본군들이 굉장히 바빴어요. 청나라와 전쟁도 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군들이 2차 봉기를 했죠. 그래서 농민군도 진압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굉장히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1차 가보개혁은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일본군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껏 개혁을 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2차 가보개혁이더라. 2차 가보개혁. 1894년 12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 과정을 보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해요. 아까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법률을 한 200개 정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군국기무처가 없어집니다. 2차 개혁은 군국기무처 나오면 X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에요. 박영효라는 사람 누구예요? 그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 인물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급진개혁파 인물 삼총사 있잖아요. 김옥균. 역시 일본으로 피신을 냈었고요. 1894년이면 어디로 가서 상하이로 가서 홍종우에게 암살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김옥균은 아웃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재필 있었죠. 서재필은 일본으로 피신한 다음에 나중에 어때요? 자기 가족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에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서재필도 사라졌죠. 남은 게 누구였어요? 박영효. 약 10년간 일본에 있다가 2차 가보개혁 때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내무대신이 되죠. 내무대신이 됩니다. 자, 꼭 알아줘야 될 거. 2차 개혁에서는 군국기묵처와 박영효를 트레이드합니다.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는 폐지가 되고 2차 개혁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박영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종이 국정의 기본개혁인 홍범수사제를 반포한다. 이 홍범수사제의 내용은 되게 1차 개혁의 내용이에요. 그쵸? 정으로부터의 사대관계를 철폐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눈다. 그 다음에 의정부와 각 아문, 여기는 8아문이니까 직무권한을 명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재정은 모두 다 어디에서 담당한다? 탁재아문에서 담당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징병제 실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14번째.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사람을 쓴다. 이제 문벌을 폐지하고 이제 신식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어때요? 1차 개혁의 내용이지만 이걸 발표한 건 홍범수사조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2차 가보개혁 때예요. 홍범수사조가 발표된 건. 자,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치와 사회입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는 없네. 2차 개혁 때 경제는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8아문을 다시 7부로 바꿔요. 여기 있던 1차 개혁 때 아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8아문 1차 개혁이고요. 2차 때는 얘를 7부로 바꿉니다. 내부, 외부, 탁지부, 군부, 변부, 한무. 얘만 하나로 합쳤네요. 공무화문과 농상화문을 농상공부로 바꿨어요. 농상공부로 바꿨고요. 2차 개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부 대신이 누가 되냐면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그래서 내부 대신에 박영효가 등장하면 무조건 2차 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가 내각으로 바뀌었어요. 2차 개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도를 23부로 바꿔요. 23개. 일본식이에요. 일본식으로 행정구역을 바꿨다. 그 다음에 지방관의 군사권과 사법권을 배제한 것도 2차 개혁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수령은 행정, 군사, 사법 3개의 권한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2차 가보개혁에서는 행정권만 제외한 군사와 사법권은 이제 어때요? 각각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집니까? 재판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는데 재판소에서 사람들이 재판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2차 가보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아까 1차 개혁에서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과거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895년 1월 고종이 뭘 발표하냐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자, 이제 1교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근대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과거제도를 폐지했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근대 교육을 하겠다.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했고요. 사범학교. 일단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근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어가 필요하다. 외국어 학교, 소학교 규칙 등을 제정하면서 근대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디테일한 건 필요하지 않겠지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2차 개혁입니다. 2차 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까지는 뭐예요? 친일 내각이 권력을 잡고 쭉쭉쭉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 1895년 3월 25일 날 청일 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에서 우위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차지합니까? 타이완을 차지해요. 그래서 1895년부터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이 어디를 차지해요? 라오똥 반도, 즉 요동 반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요동 반도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 요동 반도를 누구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 반도를. 그렇죠. 러시아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3국이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일본에 압력을 가했고 일본은 요 세 나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라오똥 반도를 다시 어느 나라에게? 청나라에게 반환을 합니다. 라오똥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자 이 라오똥 반도를 누가 가져가 버려요? 러시아가 가져가요. 러시아가. 이걸 누가 봤어요? 고종과 민비가 봤던 거죠. 가만히 보니까 꽝 잡는 게 배라고. 그동안은 우리가 청나라에 의존했었는데 이 청나라가 일본에게 떨궈져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일본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을 이기는 내가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고자 해요. 일본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여기 봤던 삼국간섭.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요동반도 반론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칠러 내각이 수립돼요. 칠러 내각. 그게 바로 1895년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날 칠러 내각이 수립돼요. 그래서 박영윤은 다시 일본으로 도망을 가요. 박영훈은 다시 일본으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자 일본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라오똥 반도 다시 뺏겼죠. 그 다음에 조선마저도 누구에게 뺏기게 생겼어요. 러시아마저도 뺏기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뭐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극단적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예요?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8월 20이죠. 8월 20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자,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뭐예요?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다시 되찾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조금은 약간의 이제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을미사변 때는 그 무수히 많은 구식군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갔는데 어때요? 명성황후를 시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 을미사변 때는 소수의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갔는데 명성황후가 잠을 자고 있었던 의뢰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까지도 소각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누군가는 어때요? 도와준 거죠. 그렇죠.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던 궁궐 수비대가 일본과 한편이 됩니다. 일본과 한편이 돼요. 이때 이제 관련된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뭐예요? 우리 우장충 박사의 이제 이야기도 이때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름으로써 이제 제 4차 김홍김 내각이 수립되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개혁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3차 가보개혁입니다. 3차 가보개혁. 내용 봅니다. 자,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왜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냐면 을미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태양력, 양력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이 1896년 1월 1일이 돼요. 1월 1일이 된다. 양력을 사용했다.
양력. 양력을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연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양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그 유명한 뭘 내려요? 단발령을 내리죠. 단발령. 그래서 명성황후 씨와 그 다음에 요 단발령에 반발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896년 2월 11일 날 고종황제가 어디로 피신합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까지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내용 볼게요. 건양, 자, 대양력, 단발령. 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짧게 깎은 고종황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상투를 자르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명백한 오류예요. 명백한 오류예요. 왜 오류인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명백한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제 개편을 해서 한성에 친위대, 그 다음에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를 했어요. 진위대를 설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에 특히 이제 진위대는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소학교. 아까 교육 입국조서 이야기했잖아요. 교육 입국조서. 자, 교육 입국조서의 내용은 2차 개혁, 소학교를 만들어진 건 3차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사무. 얘는 뭐예요? 갑신정변 때 실패로 끝났던 거였죠?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10년 만에. 자, 아까 이제 여기 친위대, 진위대. 자, 개혁 중단입니다. 을미사변과,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을미사변. 그 다음에 단발령. 10월 15일에 반발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때 고종이 어디로 피신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서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10월 17일까지 약 한 1년 5개월 6개월 이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이제 거주하게 되고요. 이때 열광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입고로 열광 이권 침탈. 뭐 그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여기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아간파천 입고로 열광의 이권 침탈 본격화. 열광의 이권 침탈 본격화.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놔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면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김홍집 내각이 무너져요. 이때 이제 고종황제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무수히 많은 민중들이 역시 돌문과 강목을 들고 경복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왜 쳐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친일 내각 물러나라죠. 친일 내각 물러나라. 이모군란 때 이후에 또 다른 사태가 한번 벌어지죠. 이제 무수히 많은 친일 관리들이 이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내무 대신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에게도 피신할 걸 이야기를 했는데 김홍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만약 내가 했던 개혁 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직접 민중의 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광화문 문을 열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광화문 광장이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나가서 민중들에게 맞아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홍집 친일 내각일 때도 그 다음에 칠러 내각일 때도 과거 친청 정부일 때도 권력을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기는 했지만 김홍집의 마지막 모습은 본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김홍집은 참 그래도 가슴속에 뭔가는 남기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근대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근대 국민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대 국민국가는 뭐냐? 두 가지다. 특히 갑오 을미개혁계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폐지했다.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근대 국민국가다. 우리가 대원군의 개혁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원군의 개혁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는 대원군 신분제 폐지할 생각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왕권 강화에만 욕심이 있었지 왕권을 약화시키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입헌군주제라는 건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을 우리가 근대 국민국가의 개혁은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요 두 가지를 그래도 흉내는 냈다. 갑오 을미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 역시 일본이다. 갑신정변하고 마찬가지죠. 이 일본에 의지하다 보니까 누구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계가 뭐냐? 군사제도에 대한 개혁이 좀 부족했었다. 군사제도.
그 다음에 토지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물론 신분제를 폐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토지제도의 개혁과 같은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번 동영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